36장 하오돈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제갈공명. 마침내 하오돈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박망현에 이르렀어요. 하오돈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반은 식량을 실은 수레의 뒤를 따르게 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직접 거느리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얼마쯤 가자 눈앞에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오니 그들은 바로 조자룡이 이끄는 부대였어요. 조자룡의 부대를 본 하오돈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봉부대가 겨우 저것뿐이냐. 제갈공명인가 맹꽁인가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다스린다더니 군사꼴을 보니 웃음이 나오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계책을 쓰더라도 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법. 내 기필코 유비와 제갈공명을 사로잡아 조조장군께 바칠 것이다. 하오돈이 조자룡을 향해 달려나가며 소리치자 조자룡 또한 하오돈을 향해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용맹한 두 장수가 맞붙으니 그들의 실력은 막상 막하였어요. 잠시 후 조자룡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못 이기는 척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달아나는 조자룡을 향해 하오돈이 소리쳤어요. 이놈아, 싸우다 말고 어디를 가느냐. 우쭐해진 하오돈이 조자룡의 뒤를 바짝 쫓으니 조자룡이 도망치다 싸우고 싸우다 도망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조자룡을 쫓던 하오돈이 군사를 이끌고 5km 넘게 달렸어요. 그때였어요. 하오돈의 부하장수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하오돈에게 말했어요. 장군님, 아무래도 조자룡이 우리를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끌려갔다가 숨어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공격하지 않을까요? 하오돈은 걱정스러운 부하장수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방에 적들이 숨어있다 한들 수천에 불과할 텐데 무엇이 걱정이냐. 겁낼 것 없다. 바짝 쫓아라. 그렇게 쫓고 쫓기던 하오돈과 조자룡의 군사가 마침내 박망산 아래에 이르렀어요. 그때였어요. 산길 모퉁이에 숨어있던 유비가 불쑥 나타나 조자룡과 함께 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하오돈은 500 정도에 불과한 유비의 군사를 보고는 더욱 우쭐해져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우습구나. 이것이 바람과 구름을 다스린다는 공명의 작전이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신야까지 쳐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오돈은 군사들을 다그치며 공격을 명령했고 유비와 조자룡은 공명의 명령대로 싸우다 도망치기를 반복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늘에 잔뜩 낀 구름이 달빛을 가려 사방은 어두컴컴했고 낮부터 불던 바람은 해가 지자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오돈의 뒤를 따르던 장수 우금과 이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숲은 울창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금 장군, 무언가 이상하지 않소? 이럴 때 적들이 사방에 불이라도 지르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갇혀 다 죽고 말 것이 아니오. 이전의 말에 우금이 찡그린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며 맞장구 쳤어요. 가을이라 숲이 바싹 말라 있으니 불만 붙었다 하면 바람을 타고 금세 불바다가 될 텐데 안 되겠소. 내 어서 장군께 알려 멈추도록 해야겠소. 우금은 급히 말을 몰아 앞장서서 달려가는 하우돈에게 소리쳤어요. 장군님, 잠시 멈추십시오. 우금의 외침에 하우돈이 말을 세우고 돌아보니 우금이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향해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우돈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우금이 불안한 눈빛으로 하우돈에게 속삭였어요.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갈수록 길이 좁아 우리 군사들과 수레가 뒤엉켜 있으며 나무와 풀이 무성합니다. 이때 적들이 불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금의 말에 하우돈이 급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우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우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안 되겠다. 당장 후퇴하라. 하우돈이 급히 소리쳐 후퇴를 명령하는 순간 사방에서 밤하늘을 가르며 불화살이 솟구쳤어요. 거센 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불은 금세 주위를 불바다로 만들고는 파도처럼 밀려 군사들을 향해 몰아쳤어요. 그와 동시에 갈대밭에 숨어있던 송건과 미축의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미축이 아수라장이 된 하우돈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놈들아,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냐? 우렁찬 미축의 외침에 하우돈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좁은 길 사이로 순식간에 불이 번지며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오르니 앞이 보이지 않은 하우돈의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뒤엉켜 밟혀 죽거나 불에 타 죽었어요. 게다가 도망쳤다고 생각한 조자룡과 유비 또한 공격해오니 하우돈은 연기와 불을 뚫고 사방으로 달아나기 바빴어요. 뒤에서 수레를 끌고 따라오던 하우돈의 군사들은 시커먼 연기와 함께 애처로운 군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수레를 돌려 달아나려 했어요. 이때 그들의 길을 막는 이가 있으니 바로 관우였어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니 하우돈의 10만 군사와 양식은 금세 불길에 휩쓸려 잿더미로 변했어요. 가까스로 도망친 하우돈이 박망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장비가 박망성을 빼앗고 양식을 저장한 창고에 불을 지른 뒤였어요. 불에 타오르는 박망성을 본 하우돈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10만 군사를 모두 불태워 죽였으니 허창으로 어찌 돌아간단 말인가.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과 함께 싸움은 끝이 났어요. 겨우 살아남은 하우돈은 수백여 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허창으로 쓸쓸히 달아났어요. 유비의 군사들은 하우돈이 버리고 간 수많은 무기와 양식을 수레에 가득 싣고 신야로 돌아갔어요. 유비의 군사들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신야에 도착하니 제갈공명은 잔치 준비를 마친 채 성 밖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공명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어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비가 공명을 향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난번 소리친 것은 미안하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장비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이자 관우도 한마디 건넸어요. 공명의 계책은 뛰어났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착착 들어맞았습니다. 이번엔 조자룡이 말했어요. 우리 군사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싸워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승리는 처음입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제갈공명을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유비 일행이 신야성으로 들어가자 온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유비와 공명을 향해 엎드려 절을 했어요. 백성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선 군사들의 눈은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잔치상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싸움에 지친 군사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잔치상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유비가 하오돈이 버리고 간 양식을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니 모두들 유비를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어요. 그렇게 신야성에는 밤새도록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유비가 공명에게 물었어요. 하오도는 도망쳤지만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올 텐데 그때는 어찌하면 좋겠소. 공명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신야는 조그마한 마을이라 이곳에서 조조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형주를 차지한다면 조조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걱정 없을 것입니다. 공명의 대답에 유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리할 수는 없소. 공명은 다시 한번 유비를 설득했어요. 의리도 좋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번에 형주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조조는 우리 대신 형주를 손에 넣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단호했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리할 수는 없소. 단호한 유비의 태도에 제갈공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비에게 크게 패한 하우도는 허창에 돌아오자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조조 앞에 나가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10만 대군을 죽이는 죄를 지었으니 저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조조는 자신의 발 아래에 엎드려 비는 하오돈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어요. 어서 밧줄을 풀고 일어나라. 조조는 눈물을 흘리는 하오돈을 일으켜 세우고는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갈며 장수들에게 명령했어요. 10만 대군이 고작 몇천 명의 군사에게 지고 돌아오다니 참을 수 없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해치울 것이다. 조조의 명령에 공룡이 조심스럽게 말렸어요. 아무 이유 없는 싸움으로 황실의 후손이며
바르다고 소문난 유비를 죽인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장군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군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조조는 유비를 칭찬하는 듯한 공룡의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어요. 역적인 유비를 처단하겠다는데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 길거리에 버리고 저놈의 가족들도 모두 잡아 죽이도록 해라. 조조는 공룡을 끌어내 죽이고는 그것으로도 화가 덜 풀렸는지 또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서 저 따위 말을 짓거리는 놈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지혜로운 공룡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 조조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한편 죽음을 눈앞에 둔 형주의 유표는 사람을 시켜 유비를 급히 불러들였어요.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형주로 나서려던 순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유비는 형주로 가지 못했어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던 유표는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 아들 유기에게 형주를 물려주겠으니 유기는 내 뒤를 이어 형주를 다스리되 유비는 유기를 도와주도록 해라. 유표는 유비의 충고대로 첫째 아들 유기에게 형주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유표의 말을 들은 채씨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펄쩍펄쩍 날뛰었어요. 뭐라고? 내 아들 유종이 아니라 유기에게 형주를 물려줘? 내 아들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니 그럴 순 없지.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갈던 채씨 부인은 오빠 채모를 앞세워 자신의 아들 유종이 형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채모는 곧바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때 강하에 있던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낮을 달려 형주성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성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유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강하에서 오는 길이오. 어서 성문을 여시오. 유기의 외침에도 성문은 열리지 않았고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선 채모가 유기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강하를 지키고 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강하를 비우고 제멋대로 이곳에 오시오. 참으로 한심하오. 그 사이 송건이 쳐들어오면 어쩔 작정이오. 지금 아버님을 만나봤자 병만 깊게 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유기는 채모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았지만 그렇다고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었어요. 유기는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채모에게 애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성문 밖에서 통곡하던 유기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머리를 돌려 강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성문 밖에 서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른 채 간절히 첫째 아들을 기다리던 유표는
유기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었어요. 유표가 죽자 채씨 남매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러고는 유비와 유기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유표의 장례를 치렀어요. 이때 유종의 나이 겨우 14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비해 성품이 바르고 똑똑했던 유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유비와 형 유기에게는 알려야 하지 않소?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내가 형주의 주인이 된 후 나중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찌된 일이냐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무어라 대답해야 하오.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이 깊었던 유종의 물음에 신하들 모두 할 말을 잃고 우물거렸어요.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 이규가 유기 앞에 당당히 나와 입을 열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하의 유기 형님을 모셔와 형주의 주인으로 삼고 유비 장군에게 형주를 지켜달라 부탁하십시오. 지금 북쪽에서는 조조가, 남쪽에서는 송건이 형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조조와 송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유비 장군뿐입니다. 이규의 말에 채모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당장이라도 이규를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괘씸한 놈 같으니 네가 감히 유표의 유언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냐. 하지만 이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히 맞섰어요. 네 놈이 동생 채씨 부인과 짜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을 모를 줄 아느냐.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채모는 어린 유종의 옆에 서서 마치 자기가 형주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신하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당장 이 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채모의 명령에 이규가 질질 끌려나갔어요. 바로 그때 병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유종의 앞에 엎드려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조조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유종이 겁에 질려 발을 동동 굴리자 채모를 도와 유비를 죽이려 했던 괴월이 나서서 입을 열었어요. 안으로는 유기와 유비 장군이 죽이려 들고 밖으로는 조조가 쳐들어와 죽이려 드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괴월이 단호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조조에게 형주를 바친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괴월의 말에 유종은 얼굴빛을 바꾸며 괴월을 꾸짖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가 아버지로부터 형주를 물려받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아버지가 지금껏 이루어 놓으신 형주 땅을 조조에게 바치란 말이오. 그러자 이번엔 왕찬이 나섰어요. 괴월의 말이 맞습니다. 조조는 지혜로운 데다 황제를 앞세워 전하를 지휘하는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와 맞서 싸웠다가 무릎을 꿇은 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조조와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괴월의 말대로 형주를 조조에게 바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나이 어린 유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뭇거렸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형주를 하루아침에 조조에게 바친다면 내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그러자 이번엔 부손이 말했어요. 궤월과 왕찬의 말이 옳습니다. 조조는 지혜와 꾀가 뛰어나 여포를 합의해서 사로잡았으며 원소도 꺾었습니다. 게다가 유비를 연암에서 몰아냈으며 북쪽의 오랑캐들까지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런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서 결정하시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던 유종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결정하겠소. 유종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풍 뒤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최씨 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그리해야겠지요. 유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최씨 부인의 말 한마디에 형주가 조조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유종은 항복의 편지를 써 송충을 통해 조조에게 바치도록 했어요.